네, 2025년 3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어디로 갈까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예측 불능이고, 그리고 지금 찬탄 반탄 세력 모두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은 또 어떻게 갈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내란을 하려면은 국가 원수를 겨냥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을 일으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폭동은 없었습니다. 그냥 계엄군이 동원됐을 뿐이지. 차라리 12.3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 친위 쿠데타니까 어떤 군사 정변, 군사 반란이라 그랬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내란이라고 본 거는 상당히 무리였다고 봅니다. 때문에 일단 서울중앙지법도 내란 혐의로 구속된 사람을, 윤 대통령을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그렇게 풀려난 걸로 저는 봅니다. 물론 앞으로도 재판을 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 법적 다툼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내란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를 한 것부터가 문제고, 내란은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12.3 계엄을 하고 나서 이걸 철회했을 때 왜 공수처와 검찰이 앞다투어서 이걸 내란으로 확정짓고 내란죄 수사를 했느냐, 내란몰이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도 내란으로 보고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왜 내란몰이를 했지? 이거 누가 시작한 거지? 자, 12.3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현 장관을 움직여서 그다음에 몇 명의 친위 부대장인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령관을, 방첩사령관을 움직여서 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누가 이거를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아서 지금까지 몰고 왔느냐? 근데 내란을 몰았는데 정작 헌재에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를 했던 민주당은 헌재에서는 내란을 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희한한, 누가 내란몰이를 했고 내란으로 바람 잡아서 윤을 탄핵하려고 했느냐? 이거는 반드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든 안 되든 내란죄로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왜냐? 이거는 고도의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프랑스 혁명하고 데미테 토르의 반동이란 거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요, 미국에서 먼저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미국이 영국 정부가 부과하는 너무 많은 세금에 반발해서 저항하죠. 그리고 나서 영국 정부의 통제를 안 받겠다. 우리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주권자, 시민들 중심으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로마식 공화정을 그대로 하겠다. 즉 왕이 없는 나라, 대통령 국가를 만들어버리죠. 그게 이제 1765년부터 83년 사이 한 7년간, 8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난 83년부터 6년이 지나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은요, 루이 16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군주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루이 16세는 절대 군주, 아주 정권을 쥐고 있는 군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상당한 계몽주의가 퍼졌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형식적인 의회는 있었어요. 근데 의회가 군주보다 힘이 센 조직은 지금의 공화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있던 게 삼부회라고 하는 의회가 있었는데, 삼부회라고 하는 거는 신분제 의회였습니다. 뭐 귀족들 중심으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루이 16세가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게 되는데, 이 삼부회가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는 삼부회를 없애버리고 국민의회라고 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요. 근데 국민의회도 루이 16세하고 갈등을 생기니까 이때 이제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회를 지지하고 루이 16세를 싫어하죠. 그러한 국민들이 바스티오 강국을 습격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루이 16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자 하면서 공화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식 공화정을 염두에 둔 거죠. 군주가 없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끌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의회를 만드는 게 그게 국민공회입니다. 그때 루이 16세는 바로 처형당하진 않고 그냥 군주에서 물러나서 어디 저쪽에 유폐되어 있는 상태죠. 그의 부인 마리아 앙토네트와 함께. 그래서 국민공회가 이끄는데 국민공회에서는 자코뱅당, 지롱드당 몇 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온건한 지롱드가 정권을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급진적인 자코뱅당,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세력이 국민공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 무렵 유럽에서는요, 미국에서도 대통령제의 공화정이 생겼고, 프랑스도 지금 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끝내버리고 공화정으로 가니까, 다 유럽에 있는 왕국들이 프랑스식 혁명이 자기 나라에 올까봐 프랑스를 적대적으로 보면서 프랑스하고 싸우기 위해서 프랑스 공화국이 돼가고 있는 프랑스를 적대시하는 그 동맹을 만들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프랑스 정부에서는 자기 국민들을 동원해서 싸우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자코뱅당은 이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각 영주들의 영주제를 폐지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인기를 끌죠. 그렇게 해서 싸우러 나가게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귀족들은 적어도 반발을 하니까 귀족들을 잡는다는 이유로 공안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지금 경찰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경찰보다는 정보부라 그럴까? 탄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영장 없이 체포도 하고 뭐 막 그런 무자비한 독재 정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 세게 하니까 로베스피에르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니까 그들을 막 처형해요. 그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럴 때인가 이 로베스피에르 세력이 유폐되어 있던 루이 16세하고 마리아 앙토네트를 처형합니다. 단두대에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강력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베스피에르 자코뱅당을 치자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민중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원형인 통령정부를 만들었다가 그걸 이제 나폴레옹이 이끌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거꾸로 군주정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로베스피에르를 쫓아내고 급진적인 혁명 세력을 무너뜨리는 걸 데미테토르의 반동이라 그래요. 데미테토르의 반동이라 그럽니다. 제가 오늘 프랑스 대혁명하고 데미테토르의 반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집권을 한 세력이죠. 이걸 흔히 말해서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 마지막 독재 정권인 전두환 정부는 나는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그 약속은 지켰어요. 그런데 다음 대통령도 내가 만든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집권 중기 72년인가 4년도에 유신헌법 하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간접선거로 뽑게 했습니다. 전두환도 간접선거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간접선거로 뽑으니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줄 수 있죠. 내가 찍은 사람을 후임자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그건 아니지 하고 시위가 터져나옵니다. 계기는 87년도에 서울대 언어학과 박정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본부실에서 조사받다가 고문당해 죽은 게 밝혀지면서 터져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나오면서 독재 정권이 자기 헌법을 유지하는 걸 반대해서 호혼 철폐, 호혼은 자기네 헌법 지키는 거죠. 호혼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87년 6월 달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전두환 정권이 굴복하면서 6.29 선언이 나오면서 그래, 국민이 직접 대통령 뽑게 해줄게 하면서 개헌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87년 헌법, 60 헌법, 87체제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는데 5년 민기로 하고 대통령 권한을 매우 제한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선거에서는 전두환 후임자로
불렸던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되는데 노태우 정권 초기에 계속 전두환 정권 막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5.18 광주 사건을 문제 제기하면서 시위가 또 터져 나오죠. 5.18 정상화하라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이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민추협의회인가 민추위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 5.18 세력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운동권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요, 김영삼은 사실은 야당 정권이었죠. 근데 그때 보수 세력이 약해지니까 김영삼과 손을 잡고 김영삼이 보수 정권에 간판을 걸고 당선이 됩니다. 그러한 김영삼이 운동권 세력을 국회로 받아들여줘요. 좌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국회에는 지금도 정청래도 운동권 출신, 김민석 다 뭐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야권에는. 그 국회가 좌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옛날 같으면은 뭐 가족 중에 누구 중에 뭐 북한에 있다 그래서 시험 못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지면서 다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언론도 들어오게 되면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더 많은 운동권 세력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리고 노무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더 많이 들어오죠.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와대하고 적어도 국가정보원에는, 청와대에는 전과자인데 사면을 받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하는 게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박선원이라고 하는 운동권 출신 삼민투, 그 친구가 행정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핵심 요소까지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우익을 앙샹레즘 구체제로 보고 걔네들 문제 있다. 이게 뭔가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정권이 있다가 넬슨 만델라가 이끄는 흑인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걔네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굉장히 인권 탄압, 흑인들을 탄압하고 전 세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델라 정부가 과거사위원회 만들어서 백인 정권이 한 걸 다 조사한다고, 사실은 걔네는 덮어버렸어요. 정권을 받는 데서 덮어버렸어요. 그걸 다 처벌하게 되면 또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때 백인 중에서 이제 상당수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그때 나왔던 이민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정부혁신부 장관인 일론 머스크의 가족입니다. 그의 아버지 엄마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국의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넬슨 만델라를 본받아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군, 검찰 막 이런 데를 다 조사하죠.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 언론이 독재 정부에 협조했다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무조사해서 그때 2명의 사주가 구속이 되고, 그때인가 동아일보의 오너의 부인께서 자살을 하는 뭐 그런 비극적인 사건까지 다 일어납니다. 하여간 권력기관이라는 건 다 조사를 해버려요. 근데 노무현 때는 과거사위원회만 다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죠. 보수. 근데 촛불 시위로 고립돼갖고 크게 못 갑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데, 박근혜 정부도 눈치를 보고 좌파 척결을 못해요. 그러다가 오히려 최순실 사건을 겪으면서 탄핵당해버리고, 아주 더 급진적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또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샅샅이 조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에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 시비가 있다, 북한이 해킹했다, 이거 왜 안 밝히느냐, 선관위 서버 까라 그러는데 안 까고 있죠. 문재인 정권은요, 우리 대한민국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에 국개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원 서버를 깠어요. 그거 까가지고 거기 나온 정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들어갔던 박선원이라는 운동권 출신이 특보로 왔다가 기조실장 하다가 차장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북한의 대북 송금에 참여해서 유죄를 받았던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됩니다. 대한민국은 끝난 거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력들이 이미 공무원, 언론 들어와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거 한다고 반체제,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고 12.3 계엄했다가 실패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바로 철회했을 때 검찰, 공수처, 그리고 몇 개 언론들이 내란이다. 민주당도 물론 내란이라 그랬고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12.3 계엄이 내란이 되려면은 국가 원수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전한 건 아니잖아요. 폭동도 없었고 계엄군이 출동했지만 그건 폭동은 아니죠. 차라리 친위 쿠데타라 그래야 맞지. 뭐 군사 정변이라 그러든지. 내란으로 몰았어. 자, 지금부터는 제가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에서 풀려 나왔는데 이 내란죄로 구속됐던 거잖아요. 내란죄로 탄핵했다가 내란죄는 싹 뺐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은 어차피 안 되는 거. 물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만 아닌 겁니다. 이거는 좀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했고 공수처가 먼저 수사를 했죠. 경찰만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건 조건 자체가 기소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는데 기소를 했던 거예요. 내란몰이 한 게 누구냐?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지금 빨리 윤 정부를 붕괴시켜서 더 급진적으로 좌파가 끌고 가려고 하는, 즉 문재인 때의 정권을 자코뱅당 로베스피에르 세력으로 본다면 그 세력들이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내란몰이를 했다라는 게 저희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이 100개는 남았는데 이제 하나 작은 언덕 넘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가능성 전혀 말이 안 되는 내란몰이라는 이런 허위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자를 이걸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 검찰이 특수본을 만들어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공수처가 공수본을 만들어서 했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이 뇌물 받는 거나 수사하는 그걸 하기 위한 전문기관인데 무슨 내란죄를 수사를 해요. 그리고 검수완박법안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 갖지 못하도록 해놓은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 문재인 정권을 따르는 민주당 세력들이 내란몰이를 했을 때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데 왜 내란죄로 수사를 해요? 경찰이 했었어야지. 경찰이 해서 검찰이 주면은 검찰이 기소하면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바로 검찰이 하면 빠르죠. 근데 공수처가 했어. 나중에 검찰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가 공수처가 하시오 하고 넘겨받았다가 기소했다가 저렇게 된 건데 이 내란몰이를 찾아야 됩니다. 누군가 굉장히 서두른 세력이 있어요. 이게 브레이크가 지금 잡히면서 프랑스 대혁명 때도 좌파가 너무 나가니까 결국 반동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로 처형해버립니다. 데르미 토르의 반동의 시작이었죠.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했던 여권의 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참 기묘해.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한 얘기를 했을까?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는지는 없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자, 성관이가 그동안 문제가 있는 줄 몰랐는데 성관이 계속 떠드니까 성관이가 봄과정 같죠? 김건희 여사도 계속 떠드니까 뭔가 뭐 어떻게 마녀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가 선전선동전입니다. 좌파들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뭐 독재를 하는 기구다가 막 했는데 그것도 선전선동전이에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도 처음에는 국민을 위한다라고 했던 것들이 나중엔 지독한 좌파로 그러면서 테레미 토르의 반동으로 가서 나중에는 거꾸로 나폴레옹에 의해서 군주정으로 갔다가 프랑스 정체가 춤을 추면서 지금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가지는 않을 건데 분명히 여기도 뭔가 더 빠른 좌익화를 위해서 내란몰이를 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처럼 저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비틀비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하고 왜 12.3 계엄을 내란몰이를 했을까? 보셔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난 이상 대한민국의 로베스피에르는 누구인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87년에 50체제를 끝내기 위해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라고 호언철폐했고 독재 타도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요. 이 60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민주적인 헌법을 이용해서 아까 국민공회라고 하는 의회를 통해서 로베스피에르가 독재를 했죠.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했습니다. 특검과 탄핵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해놓은 건데 그거를 20몇 번, 29번 사용해서 했다는 거는요. 악용한 겁니다. 입법 독재죠. 이러한 입법 독재, 앞으로의 독재 타도는 입법 독재 타도고 앞으로의 호원 철폐는 이렇게 하도록 하는 육공헌법을 철폐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87년의 구호가 2025년에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호원 철폐의 대상과 독재 타도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슬기롭게 해놓는다면 우리는 국정원 서버까지 뒤져서 종전선언을 해서 남북한을 마구 섞어서 도대체 무슨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건지 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이 내란몰이 세력이 누구냐? 이걸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다시 군주정으로 갈 수는 없지만 한국을 정상화하는 테르미토르의 반동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